낙양에서 허창으로. 조조의 이후 경식지게. 죽을 고비를 벗어나기를 몇 차례 황제를 모신 수레가 낙양에 이르는 길목인 기관에 이르자 태수 장양이 마중 나와 비단과 음식을 바쳤다. 황제를 모신 어가는 이윽고 낙양에 당도하였다. 천자는 망연자실하여 눈물을 흘렸다. 궁전은 이미 잿더미가 되었고 궁궐 담장은 허물어져 있었다. 그 융성했던 영화가 흔적도 없이 불에 타 버린 옛 터는 이제 잡초만이 우거진 끝간데 없는 허허벌판일 뿐이었다. 천자는 황량한 낙양의 모습을 보며 너무나 허망한 감회에 사로잡혔다. 이곳에는 살고 있는 백성들도 없다는 말인가. 천자는 따르는 시종에게 물었다. 그러자 그 중에 한 시신이 대답했다. 옛 성문 밖에 다 쓰러져 가는 초가집 수백 호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도 연이은 흉년과 질병 때문에 몹시 곤궁한 생활을 하고 있사옵니다. 어느 날 태위 양표가 천자께 진언했다. 이전에 폐하께서 명을 내리신 바 있었으나 난리 중이라 경황이 없었습니다. 근자에 산동에 있는 조조는 많은 양장모사를 휘하에 두고 있으며 길러 놓은 군사도 20만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때 천자께서 조칙을 내리시어 그에게 사직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이미 조서를 내려 그를 부르지 아니했던가. 새삼 다시 물을 게 뭐 있겠느냐. 어서 사람을 보내도록 하라. 양표는 천자의 말에 따라 즉시 칙사를 산동에 보내 조조에게 조서를 전하도록 했다. 그 무렵 조조는 천자가 낙양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다. 천자가 폐허가 된 낙양에 기환하여 궁박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의 마음에도 조용히 파문이 일고 있었다.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무언가 크게 움직이고 있다. 시시각각 쉼없이 움직이는 천하가 아닌가. 대장부로 자처하는 자, 진실로 보람있는 대의를 세워야 할 때가 아닌가. 조조는 하늘을 우러르며 중얼거렸다. 조조. 그도 이제는 백면강개한 젊은이가 아니었다. 산동 일대를 평정한 후 일약 건덕장군 비정우에 봉해졌으며 40줄에 들어선 그가 거느린 양병만도 20만, 유막에 거느린 모사 용장의 수도 이제 그의 대망을 실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 이제부터다. 그는 지금의 작은 성에서 작은 영화와 인작에 만족하여 머무를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다음 날 조조는 모사 순욱을 불렀다. 소식을 들으니 천자께서 낙양으로 환궁하셨다 하오. 그러나 폐허가 된 낙양에서 천자를 지키는 군사도 변변히 갖추어지지 않은 형편이라 마치 황야에 버려진 미아와 같을 것이오. 이를 그대로 두고 방관할 수만은 없는 일이 아니오. 어떻게 생각하시오? 조조의 물음에 순욱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분연히 입을 열었다. 이전에 진나라 문공은 주의 양왕을 천자로 받들어 섬김으로써 여러 제후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또한 한 고조께서는 의제를 위해 장례를 치름으로써 천하의 민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천자께서 궁박한 처지에 계실 때 장군께서 뜻있는 군사를 이끌어 천자를 받드신다면 만인의 우러름 속에 큰 일을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머뭇거리다 기회를 놓치시면 다른 자가 나설까 염려되는 바입니다. 순욱의 말에 조조는 크게 기뻐했다. 순욱의 뜻이 자신과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때 조조의 동생 조인이
급한 걸음으로 조조에게 다가왔다. 방금 현성에서 파발군이 왔습니다. 낙양에서 보낸 천자의 직사가 오고 있답니다. 그러자 순욱이 다시 입을 열었다. 이는 필시 천자께서 주공께 조서를 내리신 것임이 분명합니다. 지난번 산동평정의 표문을 올려 주공께 건덕장군 비정우에 봉한 것을 기화로 주공께 낙양성을 옹위하고 천자를 받들라는 조서일 것입니다. 조조는 내심 마음속에 그리던 천하가 저절로 다가옴을 느끼고 있었다. 칙사가 산동으로 내려간 지 한 달가량 지난 어느 날이었다. 낙양의 조신들은 예기치 못한 급보를 접하고 모두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이각 곽사의 연합군이 그 후 대군을 정비하여 다시 낙양으로 쳐들어온다는 급보가 전해진 것이었다. 천자 역시 놀람은 조신들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지난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그들 무리들에게 쫓겨다니던 일들이 악몽처럼 되살아났다. 대신들이 급히 천자를 가궁의 뒷문으로 모신 후 어가의 몸을 실게 했다. 가궁에서는 일시에 어가를 뒤따르는 자와 허둥지둥 보따리를 챙기는 자들로 해서 혼란에 빠져들었다. 일행이 낙양성을 벗어날 무렵 이각 곽사의 군대는 이미 흙먼지를 일으키며 황제의 뒤를 바싹 뒤쫓고 있었다. 그때였다. 문득 어가 앞쪽에 펼쳐진 광야를 가로지르는 언덕 끝쪽에서 호련히 뭉게뭉게 흙먼지가 일며 수많은 군마의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벌써 앞에도 저기. 어가를 호송하던 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천자도 놀라움으로 넋을 잃을 지경이었다. 실로 진퇴유곡이었다. 이제 갈 곳도 물러날 곳도 없었다. 어가를 따르던 대신들은 모두 얼이 빠져 체념했고 더러는 살 길을 찾아 달아날 궁리를 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저편에서 무장이 아닌 문관의 차림을 한 사람이 말을 달려오고 있었다. 그는 바로 산동으로 조조에게 조서를 전하러 갔던 사신이었다. 폐하,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조조 장군은 어명을 받들어 군사를 거느리고 산동을 떠났습니다. 오는 도중 이각 곽사의 무리가 조정을 침범한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하우돈을 선봉장으로 하여 10여 명의 장수들이 정병 5만을 거느리고 서둘러 당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폐하께서는 심려하지 마십시오. 어가를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은 사자의 말을 듣자 지옥에서 부처라도 만난 듯 금세 활기를 되찾으며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하우돈, 허저, 전이 등을 선봉으로 한 산동의 맹장들이 어가를 보자 군견례를 올렸다. 천자는 믿음직스런 그의 용태를 흡족히 여겼다. 그때 동편으로부터 또 한떼의 군마가 몰려오고 있었다. 하우돈이 곧 말을 몰고 달려가 그들을 살피다가 다시 돌아와 황제에게 아뢰었다. 동편에서 오고 있는 군사는 조 장군의 보군들이 옵니다. 조 장군님의 아우인 조홍을 대장으로 이전 악진을 부장으로 한 후비군입니다. 이가 곽사의 무리들을 당하기 어려울까 염려하여 길을 추촉하여 달려온 것입니다. 조조야말로 진정 짐의 사직지신이로다. 헌제는 기뻐하며 말하였다. 헌제는 조조를 치하하고 조홍으로 하여금 어가 앞에서 군사를 이끌도록 했다. 그리하여 낙양에서 이각 곽사의 무리들에게 쫓겨가던 어가는 단번에 8만 대군의 호위를 받으며 위풍도 당당히 귀왕길에 올랐다. 그런 사정을 알리 없는 이각 곽사의 군대는 전방에 생각지도 않은 대군이 몰려오자 어리둥절했다. 하우돈 조홍은 군사를 둘로 나누어 일제히 이각 곽사의 군을 덮쳤다.
조조의 산동군은 이미 오랫동안 조련을 거친 정예군이었다. 거기다가 조조의 상장들은 많은 싸움터에서 용맹을 떨친 장수들이 아닌가. 황제를 사로잡기에만 급급하여 여기저기서 끌어모은 이가 곽사의 잡군들은 여지없이 조조군에게 짓밟혔다. 1만여 명의 군사들을 시체로 만든 뒤 이각 곽사는 황급히 군사를 돌려 달아났다. 그날 저녁이 되자 천자는 무사히 낙양에 입성하고 하우돈의 군사는 성 주위에 화돛불을 피워놓고 주둔했다. 다음 날 조조도 대군을 이끌고 낙양에 당도하였다. 위풍당당한 그 위세만으로도 적은 운무가 흩어지듯 소리 없이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주장군이 입성했다. 하루아침에 인심은 태양을 우러러보듯 조조에게 쏠렸다. 조조의 명성은 그 위세를 업고 구름 위로 오른 듯 했다. 조조가 낙양에 입성하던 날 그의 근위병은 모두 붉은 투구에다 붉은 실을 수놓은 전포를 입고 있었다. 거기다가 붉은 자루에 창을 들고 붉은 기치를 나란히 세운 채 8괴의 길서를 본떠 대오를 지었다. 그 한가운데에 대장 조조를 에워싸고 한 번의 북소리에 6걸음씩 전진하니 그 장관은 보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위압감을 갖게 했다. 그러나 조조는 천자 앞에서는 신하의 예를 조금도 흐트리지 않았다. 입성하자마자 천자 앞에 나아갔으나 함부로 전상에 오르지 않았다. 천자의 허락이 내리기 전까지는 전계 아래 최대한 꿇어 엎드려 황제를 배웠다. 조조가 황제에게 아뢰었다. 신은 일찍이 구군을 입은 몸으로 목숨을 바쳐 이에 보답할 것을 마음에 새겨두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가 곽사의 무리들이 하늘을 거스른 큰 죄를 짓고 있사오니 저들을 맞아 남김없이 쓸어 없애겠습니다. 불초의 휘하 장병 20만은 모두 신의 뜻을 본받고 있는 충량들이 오니 부디 마음 편안히 하시고 옥체를 잘 보전하소서. 조조의 말에 헌제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오, 그대야말로 진정 사직을 위한 신하가 아니더냐. 헌제는 조조를 사예 교위에 가절월을 주고 녹상서사의 벼슬을 내렸다. 조조는 이제 당당한 정승의 지위에 오른 것이다. 한편 뜻하지 않은 조조의 출현으로 크게 패한 이각 곽사군은 이제 적군으로 몰리게 될 판이었다. 일이 다급해진 이각 곽사는 군사를 서둘러 수습했다. 조조의 군사는 한낱 외방의 적군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먼 길을 급히 오느라 군마가 모두 지쳐있다. 이각 곽사는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조조군에게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었다. 다음 날 이각은 이섬, 이별 두 조카를 선봉으로 하여 조조군에게 싸움을 걸었다. 그렇지 않아도 이쪽에서 먼저 쳐들어갈 참이었던 조조는 오히려 제발로 찾아오자 즉시 허저를 불렀다. 허저, 빨리 나아가 저놈들을 잡아오라. 이놈 개 섞어라. 허저의 외마디 호통과 함께 이섬과 이별에 목이 떨어졌다. 조조는 하우돈 조인에게 각기 군사를 이끌게 하여 좌우군으로 편성한 뒤 자신은 직접 중군을 이끌었다. 이각은 크게 호기를 부리며 내보낸 이섬 이별이 제대로 한번 싸우지도 못하고 넘어지니 기세가 꺾일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조조가 직접 보검을 빼들고 총공세를 펴니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했다. 이각군은 그 기세를 당하지 못하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조조가 공세를 멈추지 않고 몇 날 몇 밤을 그렇게 추격하니 죽고 상하는 자도 많았지만 항복하는 자는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었다. 조조가 이각 곽사군을 대파하자 헌제는 조조를 한층 더 믿고 의지하게 되었다. 이로써 조정의 권세는 자연히 조조의 것이 되고 말았다. 헌제는 조조에게 시신을 보냈다. 의논할 일이 있어 그를 어전에 들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칙사는 조서를 받들고 조조의 진영으로 갔다. 조조는 그에게 물었다. 지금 어떤 권직을 받고 있소? 칙사가 대답했다. 효렴에 오른 뒤 원소와 장양의 휘하에 있었습니다. 천자께서 낙양으로 환궁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찾아와 뵈었더니 정의랑의 벼슬을 주셨습니다. 저는 제음현 정도 사람으로 자는 공인이며 이름은 동소라 합니다. 조조는 그 이름을 듣자 반색하며 그를 반겼다. 그대의 이름은 들은 바 있소. 다행히 여기서 이렇게 뵙게 되니 반갑기 그지없소. 조조는 동소를 위하여 흔쾌히 술자리를 마련하고 그 자리에 순욱도 불러들였다. 동소가 다시 입을 열었다. 장군께서는 의로운 군사를 일으켜 나라를 어지럽히는 폭도들을 진압하여 천자를 보좌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통이나 파벌이 있고 소심한 관료들은 제각기 다른 눈, 다른 마음이 있어 모두 한 마음으로 장군을 따르지 않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장군께서 군사를 거느리고 이곳에 오래 머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까 우려됩니다. 낙양 땅은 정사를 개혁하는데 적합한 장소가 못 됩니다. 따라서 천자가 계실 도읍을 허창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환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허창으로 옮긴다면 모두 불편을 느껴 기꺼이 따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큰 뜻을 이루기 위해 많은 공을 들여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이치입니다. 장군께선 이를 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조조는 동소의 말에 뛸 듯이 기뻐하며 그의 손을 잡았다. 실은 나도 그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소. 그러나 백관들이 조정에만 있으니 무슨 일이라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걱정하실 일이 못 됩니다. 백관들에게는 도성에 양식이 없으니 양곡이 풍부한 노양이 가까운 허창으로 천도한다고 설득하면 대신들도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윽고 동소가 작별을 고하자 조조는 다시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앞으로 내가 도모하는 일에 많은 깨우침을 주시오. 동소가 가고 난 뒤 조조는 그날로 휘하의 장수들을 불러 천도에 대한 의견을 물으며 의논하기 시작했다. 조조는 한동안 모사들과 천도에 관한 이모저모를 헤아려 본 뒤에 드디어 마음을 굳혔다. 다음 날 조조는 대궐로 들어가 헌제에게 아뢰었다. 신이 깊게 생각하옵건대 낙양은 이미 황폐하여 그 복구가 용이하지 않사옵니다. 게다가 양식도 옮겨오기 힘듭니다. 거기에 비하면 하남의 허창은 땅이 기름지고 풍요로울 뿐 아니라 물산도 풍부합니다. 원하옵건대 도읍을 그곳으로 옮기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헌제가 어떻게 조조의 말을 물리칠 수가 있겠는가? 여러 대신들은 조조가 천도를 거론하자 아연했으나 조조의 위세에 눌려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드디어 날을 잡아 어가가 허창으로 출발하는 날이 되었다. 그런데 출발하여 몇 일을 가지 않아 어느 능선에 이르렀을 때였다. 돌연 앞쪽 언덕 위에 크게 함성이 일더니 한 무리의 군사들이 들이닥쳤다. 조조를 가로막은 군사들 앞으로 한 장수가 문득 나서더니 큰 소리로 꾸짖었다. 개 섞어라 조조야. 황제를 탈취하여 어디로 가려느냐. 조조가 경로하여 말을 달려가 보니 양봉의 장수 서왕이었다. 제법
위풍이 늠름해 비록 적이기는 하나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 서왕을 대적하여 한번 겨뤄보라. 조조는 허저에게 명해 서왕을 맞아 싸우게 했다. 두 용장이 싸우기를 50여 합에 이르렀으나 승부가 나지 않았다. 조조는 이 싸움을 지켜보다 무슨 생각에서인지 갑자기 명을 내렸다. 징을 울려라. 고수는 일제히 퇴각의 징을 쳤다. 조조는 군사들을 물린 뒤 모사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다. 징을 쳐 군사를 거둔 것은 서왕 때문이었소. 서왕은 참으로 비범한 장수이기 때문에 내 차마 죽일 수 없었기 때문이요. 내가 원하는 바는 힘으로 항복받기보다는 개교를 써서 그를 우리 사람으로 만들고자 함이요. 누구, 서왕을 내 사람으로 끌어올 만한 계책을 가진 사람은 없소? 그러자 행군 종사 만총이 나섰다. 주공께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서왕과 동양일 뿐만 아니라 이전에 만난 적도 있습니다. 오늘 밤 군졸로 가장하여 그의 진으로 들어가 잘 타일러 서왕의 마음을 사로잡아 보겠습니다. 만총은 그날 밤 군졸로 변장한 후 양봉의 군사들 틈에 끼어들어 서왕의 진영을 엿보았다. 만총은 다짜고짜 군막 안으로 들어서며 절을 했다. 한동안 지켜보다 만총임을 알아본 서왕은 만총에게 자리를 권하며 찾아온 연유를 물었다. 사실은 오늘 조장군께서 징을 쳐 군사를 물리신 것은 자네를 살리기 위해서였네. 자네의 용맹과 지략을 보고 마음 깊이 자네를 아끼고 있네. 조장군은 당대의 영웅일세. 사람을 볼 줄 알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호걸일세. 옛 말에 이르기를 지혜로운 새는 나무를 골라 둥지를 틀고 현명한 신하는 주인을 가려 섬긴다고 하지 않던가. 서왕이 잠시 생각에 잠기다 결심한 듯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알겠네. 자네 말에 따르겠네. 서왕은 수십 기의 졸개를 거느리고 만총의 안내로 조조의 진영으로 향했다. 조조는 크게 기뻐했다. 근자에 이르러 가장 큰 기쁨이다. 조조는 서왕을 크게 반기며 그가 아끼는 장수와 똑같이 후대하였다. 이제 조조에게는 거리낄 것이 없었다. 조조는 스스로 대장군 무평호가 되어 장졸들에게 그 공과 제주에 따라 합당한 벼슬을 내렸다. 조조가 몸소 이 일을 집행하니 조정은 모두 그의 휘하들로 메워졌고 대권도 자연히 그의 손에 들게 되었음은 물론이었다. 조정의 중요한 일은 이제 그를 거쳐서야 헌제에게 상주할 수 있게 되었다. 천도에 이어 대권을 한 손에 쥔 조조는 후당에다 크게 잔치를 베풀고 모사와 장수들을 불러 모아 앞일을 의논했다. 조조는 항상 가슴속의 우환거리로 여기고 있던 유비 문제부터 거론했다. 유비는 서주의 군사를 머물게 한 뒤 서주 태수가 되더니 이제는 여포를 소패에 두고 돌봐주고 있는 모양이요. 여포와 유비가 힘을 모아 쳐들어오면 이는 실로 큰 우환덩어리가 아닐 수 없소. 공들은 이에 대해 묘책이 있으면 말해주기 바라오. 상서령이 자세히 말해보시오. 조조는 천도를 주장했던 순욱에게 일렀다. 지금 도읍을 새롭게 정한 터에 함부로 군사를 움직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동안 막대한 건축과 병비시설 등에 많은 재정을 투입했기 때문에 당장 대군을 이끄는 데는 무리가 따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한 계책은 곧 두 호랑이가 한 먹이를 두고 서로 다투게 하여 잡아먹게 하는 2호 경식 지계입니다. 유비는 지금 서주에 있으나 아직 천자의 조명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주공께서는 천자께 아뢰어 유비에게 서주목의 벼슬을 내리되 밀서를 동봉하여 유비로 하여금 여포를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일이 뜻대로 되면 유비는 자기 한 팔을 스스로 자르는 격이 됩니다. 여포가 없다면 유비를 치는 일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설령 일이 잘 안 되더라도 이번에는 유비가 자기를 죽이려 했다는 것을 안 여포는 유비를 죽이려 들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서주란 먹이를 두고 두 범을 다투게 하는 2호 경식지계입니다. 조조는 순욱의 말에 크게 감탄하여 고개를 끄덕였다. 그 무렵 유비는 천자가 허창으로 천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다. 이는 낙양으로 입성한 조조가 천도하도록 일을 꾸몄다는 것도 어렵지 않게 헤아릴 수 있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유비는 일단 천도를 축하해주기 위한 표문을 올리기로 하고 사자를 보내기로 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천자에게서 사자가 온다는 전갈이 왔다. 유비는 군의 경계에까지 나가 직사를 맞았다. 유비는 직사를 성 안으로 맞아들인 후에 크게 잔치를 벌였다. 직사는 술대접을 받는 자리에서 한껏 위세를 부리며 말했다. 사군께서 이 같은 천자의 은혜로운 명을 받게 되신 것은 실은 조장군께서 천자께 청구하신 덕분입니다. 유비는 사자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도겸으로부터 패인을 물려받기는 했으나 조정으로부터 명을 받지 않아 꺼림직했던 유비였다. 그런데 황제가 서주태수를 명하는 조서를 내리자 몹시 기뻤다. 유비는 사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했다. 잔치가 끝나가자 사자는 다시 유비에게 한 통의 밀서를 건네주었다. 유비는 사자가 준 조조의 개인적인 서신을 재빨리 펼쳐보았다. 유비는 관우 장비에게 조조가 보낸 서신을 보여주었다. 장비는 여포를 죽이자고 거듭 말했으나 유비는 끝내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관우 또한 장비와 다름없는 생각이었으나 유비가 이미 마음을 정한 터라 더 이상은 말을 꺼내지 않았다. 다음 날이 되어 여포가 서주성으로 찾아왔다. 그는 유비가 조정으로부터 정식으로 서주목의 인수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경하하러 온 것이었다. 유비는 허리를 굽혀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때 불쑥 장비가 칼을 빼들고 여피를 죽이려 덤벼들었다. 유비가 깜짝 놀라 장비를 꾸짖으며 말했다. 너같이 의리부동한 놈은 죽여 없애야 한다고 조조가 우리 형님에게 부탁해봤다. 유비는 다시 장비를 쏘아보며 소리쳤다. 장비는 칼을 거두지 못하겠느냐. 유비가 장비의 칼을 뺐으며 호령을 거듭하자 그제야 장비는 시무룩한 얼굴이 되어 발을 쿵쿵거리며 나가버렸다. 유비는 여포를 청해드렸다. 장비의 무례한 행동을 거듭 사과한 후 유비는 조조에게 온 서신을 보이며 입을 열었다. 장비가 한 말은 사실이요. 그러나 나는 그런 마음을 추호도 갖고 있지 않으니 공은 노여움을 푸시오. 고맙소이다. 진정 고맙소이다. 여포는 유비가 서신까지 보여주자 눈물을 흘리며 다시 말을 이었다. 살피건대 이는 분명히 조조가 사군과 나 사이를 이간시키려는 간교인가 합니다.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맹세코 이 비는 그런 불의를 저지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유비가 여포를 안심시키자 여포는 다른 때보다 더 유비의 넓은 도량에 감격하며 물러갔다. 그 모양을 가만히 엿보고 있던 조조의 사자는 씁쓸한 얼굴이 되어 중얼거렸다. 실패로군. 이래가지고는 이후 경식직에도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은가. 호랑이를 내몰아 이리를 삼키는 개교. 장비는 유비의 호통에 그 자리를 물러났으나 부글거리는 마음을 달래지 못해
투덜거리고 있었다. 유비가 여포를 배웅하고 오자 장비는 기어이 참지 못하고 불퉁거렸다. 그러자 유비가 정색을 하며 말했다. 조조가 노리는 것은 여포와 내가 서로 피를 흘리며 싸우도록 만드는 것이네. 사람이 서로 싸우면 필경 두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다 힘이 약해지게 되네. 이를 이용한 어부지리를 얻자는 게 조조의 속셈이네. 그러니 그런 개교에 넘어가서야 되겠나. 관우가 그 말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형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어리석음 이제야 깨우쳤소. 그러나 장비는 아직도 못마땅한 듯 투덜거리고 있었다. 다음 날 유비는 조조의 사자가 머물고 있는 역관을 찾았다. 주공의 뜻은 언제든지 따르겠으나 여포 또한 가벼운 인물이 아니므로 기회를 보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자는 허도로 돌아갔다. 그리고 유비가 제 발로 찾아온 여포를 죽이지 않았음을 고했다. 조조는 순육을 불러 의논했다. 과연 유비는 다루 재치 있게 슬쩍 그 책략을 피했소. 어떻게 하면 좋겠소? 그렇다면 또 하나의 계교가 있습니다. 즉 이리로 하여금 호랑이를 몰아내는 책략으로 구호 탈량지게가 그것입니다. 은밀히 원술에게 사람을 보내 유비가 천작께 은밀히 표를 올려 남군을 빼앗고자 한다 라고 전하게 합니다. 그러면 원술은 유비를 치려들 것입니다. 그럴 때 주공께서 유비에게 조서를 내려 원수를 치도록 하십시오. 천자의 명이라면 유비는 따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싸우게 되면 전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호랑이 굴인 서주성이 방비가 허술해져 빈 것이나 다름없게 됩니다. 비어있는 호랑이 굴을 이리가 그대로 놓아둘 리가 있겠습니까? 여포는 본디 의리를 모르는 자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서주성을 취할 것입니다. 과연 심유한 계책이요. 조조는 순육의 개교에 무릎을 치며 희색이 만면했다. 다음 날 조조는 원술이 있는 남양으로 급사를 보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서주성에도 위조한 조서를 보냈다. 유비가 조서를 보니 원수를 토벌하라는 명이었다. 미축이 조서를 보더니 말했다. 이 또한 조조의 책략입니다. 이 책략에 넘어가서는 아니 됩니다. 비록 조조의 책략이라곤 하나 천자의 명으로 내려온 것이니 따르지 않을 수가 없지 않은가. 그때 손건이 나서며 입을 열었다. 뒷일에 대한 대비가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서주를 지키도록 하시겠습니까? 이때 장비가 불쑥 나섰다. 형님, 제가 남겠습니다. 안심하고 출진하십시오. 유비는 선뜻 응낙하지 않더니 걱정스런 얼굴로 입을 열었다. 아우가 성을 지킨다면 내가 마음이 놓이지 않네. 아우의 불같은 성미는 달려나가 적을 치는 데는 맞으나 성 안에서 성을 지키기에는 맞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네. 두고 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근저 못하도록 지키겠습니다. 아우의 마음은 잘 알겠네. 그렇다면 진원용을 이곳에 머물게 할 테니 만사 그와 의논하여 일을 처리하게. 유비는 진등에게도 단단히 일러 일이 그릇됨이 없도록 당부한 뒤 그를 머물게 했다. 이윽고 유비는 3만여의 마부군을 거느리고 서주를 떠나 남양으로 향했다. 그 무렵 원술은 하남 땅에서 착실히 그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다. 하루가 다르게 그 세가 커지니 명문인 원씨 일족 중에서도 가장 호방담대한 위세를 과시하고 있었다. 유비가 원술을 치기 위해 남양으로 향할 즈음 원술도
조조가 보낸 사자를 맞이하고 있었다. 원술은 조조가 보낸 서장을 읽어보았다. 유비가 천자에게 상주하여 연례의 야망을 이루고자 남양 침략의 허락을 청하였소. 귀공과 나는 오랜 친구가 아니요. 어찌 이 사실을 모른 척하고 있을 수 있겠소. 비밀리에 급히 알리는 바이니 바라건대 한치의 방심도 없기를 바랄 뿐이외다. 원술은 크게 노하여 상장 기령에게 10만의 군사를 주어 유비를 치게 하였다. 한편 유비의 군사도 남양을 향하다 두 군사는 임회군의 우위에서 서로 대치하게 되었다. 원술군의 상장 기령은 산동 사람으로 원술이 자랑하는 장수였다. 관우와 맞싸운 지 30여 합이 어우러졌으나 승부가 나지 않자 결국 기령은 말머리를 돌렸다. 처음에는 유비군을 만만히 보고 단숨에 쳐부수겠다고 나선 기령이었다. 그러나 관우에게 혼이나 진을 굳게 지키고 화살만 날릴 뿐 좀처럼 싸우려 들지 않았다. 원래 기령군보다 군사가 적은 유비군은 섣불리 총공격을 감행할 수도 없었다. 유비군과 원술군은 서로 적진의 형세만 관망하며 대치하고 있었다. 한편 유비가 출정하고 나자 장비는 모든 잡무를 진등에게 맡기고 자기는 군무에 관한 일만 보았다. 장비는 매일 어김없이 성 안을 두루 살폈다. 장비의 열성에 장졸들도 솔선수범했다. 장비는 흡족하여 장졸들을 칭찬하며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장비는 봉인해 둔 술창고에서 큰 술통 하나를 꺼내 장졸들이 있는 가운데에 갖다 놓았다. 장비는 충실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졸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술잔을 돌리게 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화근이었다. 성 안은 온통 술 냄새가 진동했다. 장졸들이 술 한 사발을 떠와 장비에게 내밀었다. 장군님, 한 잔만 드십시오. 실은 장군님이 술을 드시지 않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잔을 들 수 없습니다. 장비가 초소를 순시하는 동안 장졸들이 권유했다. 입맛을 쩝쩝 다시던 장비는 그 말에 그만 술잔을 물리치지 못하고 받아 마셨다. 장비는 일단 술을 입에 대자 벌컥벌컥 연거푸 두세 잔을 마셨다. 장비가 한참 흥을 돋우고 있는데 술 창고지기의 보고를 받고 부장 조표가 기겁을 하여 헐레벌떡 달려왔다. 조표는 이미 만취해 있는 장비를 보자 어이가 없어 멍하니 서 있었다. 때마침 조표가 그 자리에 나타났으므로 장비는 그에게도 술잔을 돌리게 했다. 그러나 조표는 술을 거절했다. 장비는 벌컥 화를 냈다. 어찌하여 네 놈만 마시지 않겠다는 말이냐. 익덕공, 술을 마시지 못한다는 건 거짓이 아니오. 내 사위의 체면을 보아서라도 이제 그만 용서해 주오. 네 놈의 사위가 누구길래 그러느냐. 여포가 제 사위입니다. 여포란 말에 장비는 속이 뒤틀릴 대로 뒤틀렸다. 장비는 군사들에게 명하여 다시 조표를 끌어내리고 곤장 50대를 쳤다. 조표의 마음속에는 장비에 대한 앙심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다. 조표는 집에 돌아오자 서찰을 써 소패에 있는 여포에게 몰래 사람을 보냈다. 여포는 조표의 서찰을 읽어보았다. 지금 서주성은 장비 혼자 지키고 있으며 오늘은 군사들과 함께 술에 취해 골아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주성을 칠 더 없이 좋은 기회라는 내용이었다. 여포는 갑옷을 꿰입고 말에 올랐다. 적토마는 오랜만에 갑옷을 입고 방천화극을 비껴든 주인을 태우고 밤길을 달렸다. 여포의 뒤에는 그가 거느린 군사 500기가 뒤따르고 있었다. 여포는 삽시간에 서주성에 이르렀다. 여포는 성문 아래에 이르자 큰 소리로 외쳤다. 문을 열라.
유 사군께서 급한 일로 사람을 보내셨다. 조표는 여포에게 서찰을 보낸 뒤 여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미 성문을 지키는 군사들은 자기의 부하들로 배치해 놓고 있었다. 밖에서 성문을 열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자 그가 곧 여포임을 알아차리고 성문을 활짝 열었다. 여포의 군사들은 본물이 터지듯 성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여포군이 함성을 지르며 성내로 밀려들자 장비도 그 소란통에 그제서야 잠이 깨었다. 창칼이 어지럽게 부딪히는 소리에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으나 이미 만취한 장비는 몸이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았다. 앞불사, 큰일 났구나. 서주성의 군사는 술에 취한 데에다 기습까지 당해 지리멸렬이었다. 게다가 그들을 이끄는 장수마저 없으니 적에게 배이는 자보다 항복하는 자가 더 많았다. 장군, 어서 피하십시오. 그럴 때 부장 18기가 장비를 혼란 속에서 호위하며 동문의 현로를 열어 그곳을 빠져나왔다. 장비는 혼자 깊은 탄식을 내뱉었다. 장비는 성을 빠져나온 얼마 되지 않는 군사를 이끌고 쓸쓸히 유비가 있는 회남 땅으로 향했다. 이 무렵 여포는 드디어 마수를 드러내어 서주성을 수중에 넣은 뒤 백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곳곳에 방을 내걸었다. 나는 오랫동안 현덕공의 은희를 받아왔다. 이제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나 이는 유비공을 거스른 거사가 아니라 성 안에 사사로운 싸움을 진압하기 위함이었다. 이적의 무리를 쫓고 장차 있을 화근을 뽑기 위함이다. 군민 모두는 나의 다스림 속에 안심하고 주속히 평화로운 일상생활에 전념해 주기 바란다. 한편 유비는 그날도 회음의 진을 편 채 대치하고 있었다. 해질 무렵이 되자 초병이 급보를 전했다. 한때의 군마가 보입니다. 유비가 자세히 보니 땅거미 지는 광야 저쪽에서 석양을 등지고 터벅터벅 이쪽을 향해 오는 한 무리의 인마가 보였다. 장 장군과 18기의 부장들이 오고 있습니다. 뭐야? 장비라고? 유비와 관우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불현듯 불길한 예감이 들기는 유비나 관우 다 마찬가지였다. 장비는 말에서 내려 고개를 숙이고 울먹이며 조표와 여포가 서로 내통하여 서주를 야습한 경위를 고했다. 살아서 얼굴을 배울 면목이 없습니다. 다만 죄를 빌기 위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예까지 왔을 뿐입니다. 형님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관우가 고개를 숙인 장비에게 물었다. 모두 성 안에 계실 것입니다. 관우가 격노하여 발을 구르며 장비를 나무랐다. 성을 떠나올 때 술을 삼가라고 그토록 간곡히 당부하지 않았더냐? 너 또한 그렇게 다짐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어찌 장영의 가족까지 여포의 손에 맡기고 혼자서 도망쳤더란 말인가? 그 칼로 제 목을 쳐주십시오. 제 어찌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유비는 장비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형제는 수족과 같고 처자는 의복과 같다고 하였다. 옷은 해지면 다시 지을 수 있으나 손발이 끊어지면 어찌 이을 수가 있겠느냐. 잊었는가 장비. 우리 셋은 도원에서 의를 맺어 형제의 서약을 하고 죽기를 같이 하자고 하지 않았더냐. 비록 성과 가소를 잃었다 하나 그 일로 어찌 형제의 의를 끊겠느냐. 더욱이 원래 그 성은 내 성이 아니었지 않는가. 가솔이 갇혀 있다고 하나 여포가 죽이지는 않을 테니 그들을 구해낼 희망은 있네. 방도를 찾아보기로 하세.
한때의 실수로 목숨까지 버릴 수야 없지 않은가. 유비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자 관우 장비도 유비의 넓은 도량과 인자함에 감격하여 목이 메었다. 장비가 서주성을 여포에게 빼앗기고 회남으로 오자 그 소식은 원술에게도 전해졌다. 원술은 뛸 듯이 기뻐하며 여포에게 급히 사람을 보냈다. 만일 공께서 현덕의 후진을 공격하여 남양군을 도와 현덕을 함께 물리친다면 양곡 5만석, 군마 100필, 금은 1만냥, 비단 1000필을 주겠소. 원술은 사자를 통해 여포에게 이 같은 제의를 하였다. 여포는 원술이 제시한 재물에 욕심이 났다. 원술의 제의에 두말 없이 응하기로 하고 고순에게 5만의 군사를 주어 유비의 후미를 치게 했다. 유비는 우의의 진영에서 그 소식을 들었다. 유비는 우의 진지를 떠나 광릉 지방으로 퇴각했다. 고순의 군사가 우의에 도착한 것은 다음 날이었다. 유비군이 군사를 몰아 도망갔으므로 원술과의 약속은 지킨 셈이었다. 고순은 기령을 만나 약속한 물건을 내놓으라고 채근했다. 우리 주군과 공의 주군과의 약속입니다. 제가 원술 장군을 만나 의논하여 일을 처리하겠으니 공은 일단 군사를 이끌고 회군하십시오. 여포는 고순의 말을 듣자 은근히 원술의 태도가 미심쩍게 생각되었다. 정이 의심하고 있을 때 원술이 보낸 서찰이 당도했다. 비록 고순의 군사가 왔었다고는 하나 유현덕을 없애지는 못하였소. 현덕은 지금 광릉에 숨어 있소. 그의 목숨을 벤다면 약속한 재물을 드리겠소.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어찌 재물만 재촉하시오. 서찰을 본 여포는 원술이 자기를 속였음을 알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여포는 군사를 일으켜 원술을 쳐야겠다고 펄펄 뛰었다. 원술이란 놈이 나를 속였구나. 내 이놈을 당장에 징벌하리라. 그러나 진궁이 나서며 그를 말렸다. 고정하십시오. 원술이 자리 잡고 있는 수춘 지방은 양곡이 풍부할 뿐 아니라 병력 또한 많습니다. 그보다는 패주한 유비를 잘 구슬러 소패에 머물게 하여 이쪽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기회가 오면 군사를 일으켜 현덕을 선봉으로 삼아 원수를 치도록 하십시오. 원수를 친 다음 원시 일족의 강자인 원소를 도모한다면 천하는 이미 주공의 소나귀에 든 거나 다름없습니다. 진궁의 말을 들으니 여포는 귀가 솔깃했다. 그의 말에 따르기로 하고 사람을 시켜 유비에게 서주로 돌아와 달라는 서찰을 보냈다. 이튿날 여포의 사자는 광릉을 향해 떠났다. 유비는 그때 얼마 되지 않는 군사만을 거느리고 광릉의 산 사이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유비는 광릉으로 가다 원술군의 기습을 받아 군사의 절반을 잃었다. 군량도 부족하여 그나마 남아있던 군사들도 자취를 감추고 있는 지경이었다. 그때 여포의 사자가 왔다. 유비는 여포가 보낸 글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 그러나 관우 장비는 여포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유비는 두 아우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가 모처럼 호의를 베풀어 나를 부르는 것인데 어찌 의심하려 드느냐. 유비는 기어이 서주로 돌아갈 것을 고집하니 관우 장비도 하는 수 없이 뒤따랐다. 유비가 서주에 이르자 여포는 유비가 내심 의심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여 사람을 딸려 그의 가족을 보내주었다. 유비가 서주성으로 향하자 장비는 여포와 마주하기 싫어서 한사코 유비의 가족들을 호위하며 소패로 갈 것을 고집했다. 유비는 하는 수 없이
관우와 함께 서주성으로 향했다. 여포는 성문 밖까지 나와 유비를 맞았다. 유비가 고마움을 표하자 여포가 입을 열어 변명부터 늘어놓았다. 소생은 결코 서주를 탈취한 것은 아닙니다. 아우되는 장비가 술에 취해 함부로 사람을 죽도록 매질을 하니 혹시라도 잘못될까 하여 잠시 성을 지키고 있었을 뿐이요. 이 비는 일찍이 서주를 장군에게 양보한 바 있었습니다. 이제 마땅한 성주를 얻었으니 만족할 따름입니다. 여포는 본심과는 달리 짐짓 성을 사양하는 채 하였으나 유비는 그대로 물러나 소패로 돌아오고 말았다. 여포는 유비의 환심을 사기 위해 식량과 비단을 보내왔다. 이로 인해 유비와 여포 사이는 한동안 화해가 이루어졌다. 한편 원술은 여포를 이용해 유비를 크게 물리치자 수춘에서 수와 장수를 모아놓고 잔치자리를 벌이고 있는데 군사 하나가 들어와 알렸다. 강동의 손책이 여강태수 6강을 정벌하고 왔습니다. 원술은 그 소리에 크게 기뻐하며 손책을 불러들여 치하하고 자기 옆자리에 앉히고 연회에 참석시켰다. 이때 오의 장사태수 손견의 장남 손책도 어느덧 장성하여 21살의 청년이 되어 있었다. 그는 강동의 맹장이었던 애비 손견보다 낫다. 비리나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일 게다. 세상 사람들이나 아버지를 보좌하던 신하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며 그의 성장에 기대를 거는 사람이 많았다. 손책이 이렇게 성장한 것은 17의 어린 나이로 아버지 손견의 시신을 고가의 벌판에 묻고 참담한 패군을 이끌고 돌아온 뒤부터였다. 그 후 널리 어진이들을 모으고 군사를 양성하며 가문의 재기를 꾀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계속되는 역경을 헤쳐나가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손책은 노모에게 작별을 고하고 제국을 떠돌아다녔다. 홀로 다짐한 큰 뜻을 가슴에 간직한 채 각 나라의 인정이나 지리, 군사들을 살피며 다녔다. 이른바 천하의 맹장이 되기 위한 수행의 고초를 샅샅이 겪으며 편력한 것이다. 그리고 2년쯤 전부터 회남의 수춘성에서 원술의 식객으로 머물고 있었다. 원술과 선친 손견은 원래 교분이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는 손견이 유표와 싸우게 된 것도, 그리하여 끝내 고가 땅에서 전사하게 된 것도 실은 원술의 사주가 그 동기였다. 그런 인연으로 하여 원술은 손책을 동정하고 아들처럼 돌보아주며 그를 회의 교위로 삼았다. 회의 교위가 된 손책은 원술의 명에 의해 군사를 이끌고 경연대수 조랑을 쳐 공을 세웠다. 손책의 용맹을 높이 산 원술은 다시 여강을 치게 하자 여강의 태수 6강을 정벌하고 돌아온 것이었다. 원술의 기쁨은 컸다. 원술은 지난날 동탁을 치기 위한 동맹군에서 빠져나와 손견의 도움으로 남양태수 장자를 쳐 자기의 근거지로 삼았다. 이후 착실히 세력을 넓혀 이제 구강, 양주, 여강까지 그 휘하에 두게 되었다. 거기다가 손견이 이미 죽고 없어 이제 장강 남동해까지 눈길을 주며 그 야망을 불태우고 있던 참이다. 장강은 광활한 중국 대륙을 양분하고 있는 동맥이었다. 그 두 갈래 흐름이 바로 북쪽의 황하와 남쪽의 양자강이다. 오는 그 장강의 흐름에 따라 나뉘어져 강동이라 불리워지고 있었다. 이날의 잔치에서도 원술은 이제 스스럼 없이 천하를 논할 정도로 온갖 거드름을 다 피웠다. 손책은 잔치가 끝나기 전에 자기의 군영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손책은 울적한 마음도 달랠 겸 몇몇 종자를 데리고 보부산에서 사냥으로 하루를 보냈다. 손책은 강동의 하늘을 생각하며 절로 깊은 탄식을 내뱉었다. 아, 언제 장강의 물결 위에 나의 큰 뜻을 펼쳐볼 날이 온단 말인가. 고가의 어머님, 어느 때 부끄럼 없는 아들로서 아버님의 무덤에 가 벌초할 날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근처에서 쉬고 있던 한 사람이 바스락 소리를 내며 다가왔다. 무슨 부질없는 한탄만 하고 계시오. 그대는 앞길이 양양한 젊은이가 아니시오. 저 석양은 내일이 없는 석양이 아니오. 손책이 놀라 그를 보니 단양고장 사람 주치였다. 자를 굴리라고 하며 이전에 아버지 손견 수하의 종사관이었다. 오, 주치공이시오. 나는 날마다 이렇게 허송세월하는 것이 하늘과 땅에 송구할 따름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의 이 편안한 온상을 박차고 남아의 기상을 펼 수 있는 길을 열겠소. 만약 그대가 그 길을 안다면 깨우쳐 주시오. 그대의 숙부 중에 불운한 분이 계시지요. 지난날 단양의 태수였던 오공이 지금 단양 땅도 잃고 몰락했다는 소문을 들었소. 그 역경에 처한 숙부님을 구해야겠다는 핑계를 대고 원술에게 군사를 빌리십시오. 손책은 주치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눈을 크게 뜨고 저녁 하늘을 나르는 새떼를 쳐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때 근처 나무 밑을 서성이며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열심히 엿듣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자, 무엇을 주저하시오. 선친의 유업을 받들어 일어나시오. 나에게 100명 정도의 무사가 있으니 언제든지 그들을 데려가시오. 그는 원술의 모사인 여남 세양 땅 사람인 여범이었다. 자를 자형이라고 했으며 손책과 함께 원술에게 투신해온 사람이었다. 자형은 뛰어난 무사이다라고 하며 그의 문중에서는 일찍부터 그의 재능을 칭송하고 있었다. 손책은 이 직위를 얻게 되어 대단히 기뻤다. 손책은 그를 한자리 청하여 물었다. 그대도 나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소? 여범은 손책의 불같은 눈동자를 보며 말했다. 귀공은 장강을 건너야 하오. 그러나 손공, 짐작건대 원술은 결코 군사를 빌려주지 않을 것이오. 그때는 어찌하실 작정이오? 그러자 손책이 결연히 말했다. 나에게는 선친께서 물려주신 전국의 옥새가 있어. 그 옥새를 맡기고 군사를 빌려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않을 거요. 뭐요? 옥새? 선친에게 물려받아 항상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데 어느 땐가 원술이 그것을 알고 몹시 탐이 나는 모양이었소. 그의 야심을 알면서 모르는 척했었소. 그렇지 않았으면 오늘날까지 무사히 그의 비호를 받을 수 없었을는지도 모르오. 말하자면 이 몸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 옥새 덕이라 해도 좋소. 하지만 원술은 워낙 교활한 사람이라 웬만큼 굳은 약속을 하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나는 상자 안에 든 옥새보다 대지를 택하겠소. 나의 대망은 천하에 있소. 손책의 기계를 보고 두 사람은 마음이 흡족했다. 그날 세 사람은 앞으로의 일을 정한 후 헤어졌다.